네, 이번에는 이비인후과 허성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코에는 뇌로 직접 통하는 혈관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냄새를 맡는 것 외에 코와 뇌는 어떤 관계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가장 대표적인 게 코에서 냄새를 맡아서 이제 뇌에서 느끼는 건데 그 외에도 코는 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에서 염증이 생기면 뇌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네. 코에서 염증이 생긴 것 중 대표적인 게 축농증이 있는데 축농증이 생기면 최근에도 축농증이 굉장히 심했던 환자가 그 염증과 세균이 뇌로 가서 뇌에도 염증이 생겨서 뇌를 여는 수술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두 개의 관계는 밀접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네. 이비인후과에서는 수면의 질과 관련된 질환들도 함께 보시잖아요. 네. 뭐 코골이도 있을 거고 수면 무호흡증도 있고 뭐 수면 발작도 있는데요. 네. 이 수면 발작은 또 뇌랑 관련된 질환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수면 발작은 뇌전증을 수면 발작이라고 합니다. 수면 발작 말 그대로 수면이 발작적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건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잠이 드는 질병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나왔던 시상하부라는 구조물에 뇌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발생할 수 있는데 시상하부는 뇌하수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시상하부에 문제가 있으면 뇌하수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뇌하수체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네, 박기수 교수님께서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종양 제거 수술을 하고 계신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뇌질환이다 보니까 네. 위급 상황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환자분 혹시 계십니까? 뇌하수체 조울증은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두통과 시야결손, 호르몬 분비 저하를 야기합니다. 호르몬 분비 저하가 이제 생기게 될 때 가장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떨어지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제일 최근에 이제 어떤 환자는 극심한 두통이 있었고 또한 이제 시야결손도 있었던 젊은 남성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두 군데 병원을 이제 갔다 오셨는데 대부분 이제 뇌하수체 조울증이라는 이 병의 응급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일반 외래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보냈던 환자고 그 환자 결국 저희 외래로 왔고 저희가 일요일 날 허성재 교수님하고 이제 응급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고 환자는 수술 직후에 바로 두통과 호르몬 증상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뇌하수체 조울증이나 이런 환자들은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신경외과랑 이비인후과에 왔다 갔다 좀 하는데요. 뇌하수체 종양 수술에 들어가면요. 바로 박기수 교수님을 뵙는 게 아니고 먼저 허성재 교수님이 수술실에 들어간다고요. 네. 이 뇌하수체 종양 수술에 관련해서 이비인후과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요? 네, 저희가 하는 수술이 경접평동 접근법을 이용해서 수술합니다. 그래서 말을 풀어보면 내시경을 이용해서 접평동을 통해서 접근하는 수술입니다. 접평동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건데 축농증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축농증이 원래 부비동염이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비동은 옆에, 코, 동굴, 코 옆에 있는 동굴을 말합니다. 네. 부비동은 4개의 동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전두, 이마 그 머리 앞쪽이라고 해서 전두동, 그다음에 상악뼈에 있다고 해서 상악동, 그다음에 사골뼈에 있다고 사골동, 그다음에 접평뼈라는 곳에 있어서 접평동이라 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앞에서 봐도 가장 중간에 있고 네. 또 옆에서 봐도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평동은 뇌에서 가장 바로 밑에 그리고 머리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접평동을 통해서 이제 뇌로 접근하는 수술이 뇌하수체 경접평동 접근법입니다. 네. 경 2개 접근법과 비교를 하면 경 2개는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니까 머리에 피부를 째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뼈를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뇌를 싸고 있는 막도 째야 되고 그리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뇌를 이렇게 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경접평동으로 코를 통하면 이제 흉터가 없겠죠. 코를 통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 뼈를 이제 뚫지 않기 때문에 통증도 별로 없고 합병증도 적고 회복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시경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내시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현미경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미경을 이용하면 현미경이 밖에서 빛을 쏴줍니다. 밖에서 이렇게 수술 부위까지 빛을 쏘기 때문에 광원으로부터 거리가 멀고요.
그리고 현미경을 다양한 각도로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이나 각도를 관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미경을 이용하면 도구를 넣어서 코 안을 벌려야 되기 때문에 코 안의 구조 손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데 내시경은 이게 수술 부위에 직접적으로 내시경이 바로 앞까지 가서 빛을 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밝은 시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TV를 보거나 휴대폰 할 때 풀 HD, 네. 울트라 HD 이런 걸 화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요즘 내시경과 장비가 발달해서 화질이 점점 선명해서 선명한 화면으로 저희가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이 30도, 70도 이런 다양한 각도가 있어서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 안의 구조가 손상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하수체 수술에서 이비인후과 의사의 역할은 종양까지 코를 통한 진입로를 확보하고 수술 중에 코의 기능을 보존하고 수술 후 출혈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코막힘이나 호흡장애를 치료를 하고 또한 수술 부의 상처를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종양까지 코를 통한 진입로 확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코 안은 굉장히 좁고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릴 보시면 이렇게 혹이 이렇게 세 개가 코 선반이라고 아래 하나, 중간에 하나, 위에 하나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동영상으로 보시면 네. 이 왼쪽 콧구멍을 들어갔을 때 이런 코 선반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좁습니다. 실제 수술한 부분은 이쪽 부분인데 거의 잘 보이지도 않고요. 네. 오른쪽 콧구멍은 이렇게 비중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안까지 접근조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안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이런 진입도를 확보를 하고요. 특히나 비염이 있으면 코 안의 구조물들이 이렇게 부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공간이 전혀 없죠. 그래서 약물이나 여러 치료로 이렇게 코 안의 공간을 비염 있는 환자에서 넓혀주고요. 그리고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보통 사람 2명 중에 1명이 있는 아주 흔한 병인데 비, 코, 중간에 경막, 그러니까 코 가운데 있는 경막입니다. 이 부분을 비중격으로 하는데 이렇게 휘어 있으면 사진을 보시면 왼쪽으로 크게 휘어 있어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럼 내시경이나 수술 도구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는 수술을 먼저 시행을 하면 이렇게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동영상을 보시면 왼쪽으로는 공간이 전혀 없어서 수술 도구 이렇게 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이렇게 큰 공간을 확보를 해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네. 축농증에서 물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렇게 작은 혹만 생겨도 공간을 좁게 만들고요. 여기 이렇게 큰 혹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코의 공간을 다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제거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축농증이 있으면 고름이 나오기 때문에 수술 도구에 자꾸 묻게 돼서 수술이 진행이 어렵게 되고 특히나 동영상에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저평동입니다. 이 부분으로 수술해야 되는데 여기에 고름이 있으면 뇌로 고름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럼 수술 중이나 후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술 전이나 수술 중에 이비인후과 의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양한 구조물을 제거해야지만 수술 도구가 이렇게 원활하게 갈 수 있는데 실제 수술할 때 이렇게 내시경과 수술 도구 최소한 3-4개 이상의 도구가 이 작은 콧구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코안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꼭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거를 해서 확보를 하는데 동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좁은 코가 이렇게 넓어집니다. 네. 그러면 내시경으로 보고 수술 도구가 들어가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네, 두 분이 그렇습니다. 합작을 하지 않으면은 이 수술을 진행할 수가 없겠군요. 네, 클리닉 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때요? 경접 형동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수술을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끔찍하거나 뭐 무섭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네. 두개골을 열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덜 위험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합병증도 덜 할 것 같아서 이런 네. 수술 방법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그래도 여기가 스물스물하게 좀 그런데요. 네. 어쨌든 이게 이제 내시경 수술을 하니까 흉터가 없어서 좋긴 좋은데 코를 통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후각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교수님께서 직접 나서는 이유도 이 코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코의 기능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코로 숨을 쉬죠. 그러니까 호흡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보호 및 보습 작용이 있습니다. 네, 코는 냄새를 맡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냄새를 못 맡으면 냄새 못 맡는 자체도 불편하지만 요즘 이제 맛있는 걸 먹는 게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렇게 미각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미각 자체가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냄새를 못 맡으면 이제 맛에서 중요한 부분이 냄새이기 때문에 맛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기능을 코가 하게 되는데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코 안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가 들어가야 되면 넓으면 넓을수록 수술이 쉬워집니다. 네. 하지만 넓게 만들려면 많은 구조물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수술 부위에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보시듯이 코 안에는 혈관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네. 그리고 코 안의 피부를 점막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약합니다. 저희가 보통 코를 세게 풀거나 아니면 코를 이제 코에 손을 대면 피가 나는 경우가 흔히 있을 건데 네네. 그만큼 굉장히 코 안의 피부는 약하고요. 그리고 코 입구에서 여기까지 수술 도구가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범위가 넓고 도구가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코 안에 약한 피부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질을 넣거나 기구들로 지혈을 하게 됩니다. 실제 수술 환자인데 이쪽을 보시면 조금 피부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이 튀어나와 있는데요. 살짝만 이렇게 탁 쳐도 피가 납니다. 네. 그래서 지혈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동영상을 보시면 이쪽이 젖병동인데 수술 중에 이렇게 피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가 나면 수술 중에도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혈 도구를 이용해서 지혈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술 중에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그 자리에서 같이 수술을 진행하시는 거군요. 네, 처음에 제가 이제 앞부분 필요한 부분을 계속을 하고 그다음에 안쪽에서는 이제 박희수 교수님이 하고 또 마무리는 또 제가 하고 이렇게 네. 하고 중간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또 투입되시고요. 네, 네. 맞습니다. 언제든 투입됩니다. 네. 그리고 뇌쪽 수액이라고 좀 전에 박희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뇌에는 이제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뇌를 뚫고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작은 구멍, 이제 바늘 구멍처럼 작은 구멍에도 이렇게 물이 셀 수 있는데 실제 수술할 때 이렇게 구멍이 큽니다. 그러면 뇌 안쪽에는 이제 신경외과 박효수 교수님이 여러 겹으로 이렇게 막고요. 바깥쪽에는 이제 코를 보는 제가 코의 피부를 이동시켜서 막게 되는데 네. 실제 동영상을 보시면 이 안쪽이 뇌입니다. 그래서 이 네. 구멍을 통해서 수술했고요. 그래서 그 안쪽에 신경외과 교수님이 이렇게 지혈과 이제 무리생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놓고 있고 뼈 조각도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피부를 옮겨서 이렇게 덮어주고요. 그다음에 꺼즈 같은 걸 넣어서 이 피부를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코 막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코 안의 피부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붙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코 안이 붙어버리면 코가 좁아지기 때문에 코 막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작게 유착이 생기면 쉽게 치료가 가능한데 이렇게 크게 코 안에 살들이 붙어버리면 코 막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떼고 나서 실리콘 재질의 이제 보호대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한 달쯤 있으면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네.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코안이 넓으면 좋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환자를 보시면 코안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전에 네. 수술 받았던 환자인데 코안이 너무 넓으면 좀 전에 코는 이제 보온 보습 작용을 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하는 구조물들이 없으면 건조한 공기를 저희가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쉽게 폐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코 막힘이 생길 수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코가 넓은데 왜 코가 막힐 수 네. 있느냐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숨을 쉴 때 공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공기가 폐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넓으면 이제 시냇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곳이 있죠. 내과 네네.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소용돌이 치게 됩니다. 공기가. 네. 그러면 이제 숨을 쉴 때 잘 폐로 들어가지 못하고 코에서 소용돌이 치기 때문에 오히려 코 막힘이 느낄 수가 있고 또 그렇군요. 그런 소용돌이 치는 공기 흐름으로 코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딱지가 생기고 염증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수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너무 넓게 코안을 만든 경우에는 이런 연골이나 실리콘 같은 것을 코 안에 넣어서 이렇게 오히려 좁혀지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후각신경이 이제 코 안에 있고 이제 수술하는 부위에 있기 때문에 후각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어서 수술 전으로 후각 검사를 통해서 후각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또 이제 불가피하게 후각이 떨어지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각 재활 훈련을 이렇게 교육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후각 재활 훈련은 저희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 힘이 세지죠. 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발달하듯이 후각신경에 손상이 일부 가면 계속 냄새를 맡게 합니다. 다양한 냄새를 계속 맡다 보면 이게 운동하는 것처럼 후각신경이 튼튼해져가지고 후각이 호전될 수 있어서 이런 것도 저희가 환자를 교육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냄새를 맡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 될 수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먹는 약은 가능하면 많이 쓰지는 않으려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코안에 수술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수술 부위에 도달할 수 있게 이런 분부제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식염수 세척이 가장 좋은데 우리가 이런 데 다쳤을 때 이게 소독을 하죠. 네. 근데 코안에는 그걸 못 하니까 이건 세척으로 열심히 씻어주는 이런 치료를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드레싱이라고 이제 쉽게 말해서 소독인데 수술 직후에는 이제 지혈거즈가 이렇게 남아서 보이는데 한 달쯤 지나면 이제 지혈거즈는 없어지고 염증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생기고 또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깨끗한 피부로 바뀌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요, 이 수술 부위가 회복이 되더라고 하더라도요, 이 코의 점막이 약해져서 수술 이후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탈이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회복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퇴원 이후에도 꾸준한 추적 검사가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가 또 궁금합니다. 네, 수술 직후에는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지혈하기 위해서 넣는 꺼즈도 들어있고 또 진물도 계속 납니다. 네. 그래서 코가 막히고 그런 진물이 나는 불편함이 한 첫 일주일 이내는 좀 불편하고요. 2, 3주 지나면 그런 부분은 거의 다 없어지고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 안으로 수술했기 때문에 다른 불편은 크게 없고요. 두세 달쯤 지나면 이제 코 안의 피부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3달에서 6달 지나면 이제 딱지도 거의 안 생기고 모두 치유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이비인후과의 꾸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박기수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술이 잘 끝나면 좋은데 네. 악성 종양이든 양성 종양이든 간에 이게 또 생길까 봐 겁나거든요. 재발에 대한 위험성은 없나요? 맞습니다. 양성이든 악성이든 완전 절제를 하더라도 아주 미미한 빈도에서 재발을 합니다. 더욱이 불완전 제거를 한다면 30~40% 정도의 재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저희에게는 무기가 많습니다. 네. 재발을 한다 하더라도 방사선 치료, 재수술, 그 외에 적절한 치료들을 할 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뇌종양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요, 이 뇌종양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뇌종양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아주 미모의 여자 주인공이 뇌종양을 이제 걸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불치병으로 이제 괴로워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런 인식들이 이제 계속 누적되면서 사람들은 뇌종양이 진단되면 다들 겁을 먹고 공포감에 외래로 찾아오게 됩니다. 네. 하지만 양성 종양이 많고 비교적 치료가 잘 되고 또한 악성 종양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기대 여명이 그렇게 짧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대부분 안심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절대 겁먹지 마시고 의심되면 진단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따른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허성재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코 수술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을 하죠. 이제 축농증 수술, 비염 수술 주변에서 받아보신 분들이 한 분씩 있을 겁니다. 그래서 뇌종양 수술이라고 하면 이제 뇌를 이제 피부를 째고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보셨다시피 코 수술로 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일반적인 물론 이제 뇌종양으로 일단 합병증이 생길 수는 있지만 코를 통해서 잘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팀을 이루어서 또 치료를 하면 좀 더 잘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뇌화 수체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임신과 출산에도 관여하지만 또 하나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또 다른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 배려의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소통과 교감의 호르몬이죠. 뇌화 수체 질환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건강뿐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뇌하수체 종양 치료를 위한 멋진 협진을 보여주신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의 박기수, 허성재 교수님 오늘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